2024학년도 9월이니까 작년 9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등급 컷부터 먼저 봅시다. 1등급 컷이 87점, 2등급 컷이 78점, 3등급 컷이 67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거야, 시험이. 1등급 컷이 80점대라는 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자, 11번부터 질문 한번 봅시다. 우리가 활용하는 사전은 수록 대상과 대시 방법을 미리 규정하여 표제를 선정한다. 표준 국어 대사전의 경우 표준어뿐 아니라 흔히 쓰는 비표준어도 수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어와 전문어, 고유 명사까지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는 단어 이하의 단위만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문어나 고유 명사의 경우 구까지도 수록하고 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의 표제어 표기는 한글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TV나 사계절처럼 일상 속에서 관용적으로 로마자나 숫자를 표기하는 것도 TV나 사계절과 같이 한글로 표기하며 자모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큰 아버지와 같은 합성어나 큰아버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머리를 빗기다와 같은 파생어는 머리를 빗다에다가 기라고 하는 접사가 만들어져서 파생어지. 붙임표로 분석하여 큰 아버지나 빗기다와 같이 제시한다. 또한 짓밟히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접두사고 이렇게 피동접사지. 피동접사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접두사 짓과 피동접사 히가 동시에 결합했을 때는 피동접사 히 앞에 붙임표를 한 번만 제시한다. 하지만 3처럼 파생어여도 살다 플러스 니음이니까 이렇게 분석되어 구성성분이 음절로 나누어지지 않을 때는 붙임표를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에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 전문어나 고유 명사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있다. 또 접사와 어미처럼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다른 말에 결합해야 하는 표제어는 결합하는 부분에 이렇게 붙임표를 붙여 표시하고 있다. 비표준어 표제어의 경우 화살표 기호를 활용하여 표준어의 뜻풀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모 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풀 때만 보면 됩니다. 이런 거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11번에 A를 바탕으로 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뒤집히다 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 D와 그 다음에 피동접사 히가 동시에 결합하는 건 맞지? 그런데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기합니까? 뒤집 히 앞에 하나만 표기하는 것이 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답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접사 이는 명사 이와 어미 이 사이에 수록되어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명사 그 다음이 어미 그 다음이 접사지. 그러니까 접사가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지. 1번부터 보면 윗어른은 비표준어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으니까 표제어로 선정되어 있겠고 이거 지문에 반드시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첫 번째 단락에 있지. 흔히 쓰는 비표준어도 수록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이번에 왠지 윗어른 이상 결정의 순서로 사전에 배열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배열되어 있는 순서를 보려면 아까 위로 지문을 가야 되는데 실제 시험이 나왔을 때 이거 자세히 읽으면 안 됩니다. 문제 풀 때만 활용해야 돼. 이거 읽고 있으면 시간 다 갑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먼저 보면 지금 중성에 보면 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지. 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윗어른이니까 여기 있지. 그리고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 있지. 이렇게 순서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4번의 어미 이와 접사 이는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야 쓰일 수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문에서 안 찾아도 알 수 있는 말이지, 그치? 접사랑 어미는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야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상결정을 보니 전문의 경우 둘 이상의 단어가 모인 말도, 자, 둘 이상의 단어가 모인 말이라고 하는 게 위에 지문에서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었어? 누가 대답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었어?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구. 요걸 다른 말로 바꿔서 쓴 거야. 구. 둘 이상의 단어가 모인 말. 이걸 다른 말로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요즘 문법 경향이 비문학 형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문에서 찾아서 적용하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 보면 음운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으로 바뀌는 교체,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두 음운이 합쳐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첨가가 있다. 자, 우리 교체에 해당하는 거 했었지, 그치? 뭐가 있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자음동화.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은 비음화와 유음화지. 이게 자음동화지. 그 다음에 국외음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설모음화. 다른 말로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역행동화. 이런 것들이 교체에 해당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동화, 국외음화, 전설모음화, 이모음, 역행동화. 여기에서 좀 헷갈릴만한 게 이모음, 역행동화. 이거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아기를 애기라고 읽는 경우 있지? 표준어는 아니지만 요게 전설모음화, 이모음, 역행동화입니다. 역행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있는 애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애가 바뀌는 게 역행이거든. 그래서 뒤에 있는 이 모음 때문에 앞에 있는 애가 바뀌는 것을 이모음 역행동화, 다른 말로 전설모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학생 2가 쓴 단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앞 학생이 제시한 단어에서 일어나지 않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를 쓰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솜, 이불 같은 경우는 여기 니은 첨가가 돼 있지?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밟히다가 여기 비읍과 히읗이 만나서 피가 됐지? 이게 축약입니다. 축약. 그러면 니은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 그리고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랑 겹치면 안 되니까 결국 얘랑 얘가 나와 있지 않는 단어를 골라줘야 되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2번인데 온맵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뭐 일어났냐면 우선 C가 쓰로 됐으니까 이거 뭐야? 된소리 대기, 교체지? 아, 여기 우리 하나 빠졌다. 하나 더 써줄게. 5번 된소리 대기도 있다. 된소리 대기. 교체지?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 여기서 시옷이 우선 1차적으로 뭘로 바뀌었습니까? 디귿으로 바뀌지, 1차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했지? 디귿으로 우선 바뀝니다. 온맵시 같은 경우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바뀐 다음에 나중에 요렇게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고 여기에서 다시 비음화. 그렇지. 요렇게 된 거지. 그래서 답이 2번이고, 자, 그러면 1번에 상릴 같은 경우 어떤 게 적용되는지 1번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상리엘 1차적으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됐어? 이 밑에 있는 애 중에서 누가 탈락됐어? 시옷이 탈락됐지. 그럼 1차적으로 탈락이 일어났어. 탈락.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니은 첨가 일어났지. 그치? 첨가. 그 다음에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또 뭐가 일어났어? 비음화. 그러니까 교체가 일어났지. 탈락, 첨가, 교체가 일어났지. 그 다음에 겉핥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밑에 있는 것이 디귿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니까 교체가 일어났지. 교체. 그 다음에 디귿이 뒤에 있는 히읗이랑 만나서 축약이 일어났지. 축약.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 중에서 누가 없어졌습니까? 얘가 없어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탈락. 그러니까 3번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체, 축약, 탈락입니다. 그 다음 색연필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지. 뭡니까? 비음하니까 교체지. 그리고 니은이 첨가됐지. 교체, 첨가. 그 다음에 넙죽하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리을이 탈락됐지. 그러니까 탈락. 그리고 지읒이 된 소리가 됐으니까 교체. 그 다음에 얘랑 만나서 크가 됐으니까 축약. 그래서 탈락, 교체, 축약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른 문법은 아직 내신이랑 그렇게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지금 한 부분 있지. 이 부분은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라서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이제 문법 요소에 있는 부분인데 문법 요소에서 인용 파트가 나왔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부터 얘기하면 4번입니다.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짜리. 자,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인용조사, 인용절의 종변 어미, 대명사, 시간 표현, 높임 표현 등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다음 직접 인용 문장을 간접 인용 문장으로 바꿀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분석해보자 라고 돼 있지. 자, 보면 그는 나에게 당신은 제 책을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제 그에게 그녀는 내일 도착합니다 라고 말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인용절의 높임 표현이 바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용절의 높임 표현을 지금 우선 이게 왜 어렵냐면 높임 표현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단계가 상대 높임 같은 경우는 단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지. 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하십시오체가 있었고 하오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계체가 있었고 헤라체가 있었지. 자, 얘네들은 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격식체입니다. 그리고 격식이 없는 자리에서 쓰는 게 비격식체인데 비격식체에 해당하는 게 해요체랑 해체라고 했었지? 이걸 알아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장인어른한테 쓰는 말이 하십시오체고 장인이 장모한테 쓰는 말이 하오체고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한테 쓰는 말이 하계체고 그 다음에 딸한테 쓰는 말이 헤라체다. 이렇게 구분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개념 우선 보고 그는 나에게 당신은 제 책을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라고 돼 있는데 얘를 갖다가
자, 한번 얘를 간접 인용으로 바꿔봅시다. 그는 나에게 내가 자기의 책을 보았냐고 물었다. 요게 간접 인용입니다. 이게 따옴표가 있는 게 직접 인용이고 요게 간접 인용이야.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바꿔봅시다. 나는 어제 그에게 그녀는 내일 도착합니다 라고 말했다 라고 돼 있는데 요걸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나는 어제 그에게 그녀는 오늘 도착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으로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서술형으로 요거 고치시오라고 나옵니다. 잘 나온다. 이게 시험 범위 들어가면. 자, 그럼 바뀐 걸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우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인용 조사가 우선 뭐뭐라고였지. 뭐뭐라고였는데 라고가 고로 바뀌었지. 인용 조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절의 대명사가 당신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내로 바뀌었지. 그리고 제 책을 보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기의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셨습니까? 가장 최상의 높임 표현 하십시오체를 썼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보았냐라고 했으니까 높임 표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뭐뭐 씁니까 였는데 뭐뭐 야로 바뀌었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선 변화가 뭐가 있느냐. 인용조사 뭐뭐라고 였는데 여기에서는 고로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었지. 그 다음에 인용절의 시간 표현이 내일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오늘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종결어미는 뭐뭐 합니다 였는데 여기에서는 뭐뭐 한다로 바뀌었지. 그래서 얘가 지금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그런데 내신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 범위 들어가면.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인용절의 높임 표현이 바뀌었지? 시간 표현, 니은은 인용절의 시간 표현 바뀌었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인용절의 대명사가 바뀌었습니다.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용절의 종결어미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달리가 틀렸어. 달리가. 둘 다 바뀌었지. 둘 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14번 맞은 사람 손 들어봐봐. 14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겠지. 여기서 지금 보니까. 답이 4번.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15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이제 중세국어인데 그래서 이제 9월 모의고사라서 이 부분이 나온 거고 이게 니네가 당장 보는 다음 달에 보게 되는 3월 모의고사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나와 있는 조건 가지고 문제 풀 수 있게 나왔지? 누가 이 시간에 일어나나 봐 평소에. 자, 알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인데 자, 왜 이렇게 되냐면 히읗을 따르는 모음을 히읗을 뒤따르는 모음을 이어 적는다라고 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히읗은 뒤따르는 기역 디귿과 어울려 크트로 나타낸다. 크트. 얘와 어울리니까.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6에서 28번까지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문항수가 지금 3문제밖에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26번 같은 문제는 내용을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지.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답이 1번입니다. 가에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느냐. 파득거려도 파득거려도 그 다음에 끝없는 끝없는 반복되고 있지. 그리고 나에서는 친구 몇몇 친구 몇몇 그리고 달빛 달빛 반복되고 있지. 그럼 이런 문제는 굉장히 빨리 풀어줘야 돼.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가나에 대한 시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지문을 봐야 되겠지. 위로 갑시다. 힌트를 먼저 얻어야 되는데, 우선 윤동주 시인은 어느 시대 때 시인입니까? 일제강점기 시인이지. 그러면 이 시 자체가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면 시를 딱 봤을 때 첫 번째 1년에서 봤을 때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단어가 뭐가 있는지 보면 딱 보이지? 검이란 놈. 이게 일제입니다. 흉한심보라고 했으니까 일제의 어떤 뭐 흉계가 되겠지. 병원 뒤뜰 난관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은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억압을 했다는 거겠지. 옥의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이 젊은 사나이가 화자가 되겠지. 누워서 쳐다보기가 바르게 쳐다본다라고 해야 되는데 바르게를 뒤로 뺐으니까 뭐 도치법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나비가 아무리 파득거려도 감기 온다라고 했으니까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우리 민족.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 오기만 한다. 벗어날 수가 없다. 거미가 손살같이 가더니 일제라고 했지.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 그러니까 일조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지.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는 이 사나이를, 그러니까 지금 일제강점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위로할 말이 없었다. 거미줄을 헝클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겠지. 해방, 독립.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두 번째 작품.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가 보여주리라. 자, 여기서 주리라고 하는 거 있지. 이런 걸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적 태도. 뭐뭐 하겠다. 뭐뭐 주리라. 저 어른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얼어있다. 달빛. 대조되는 거지. 어른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온 것은 무엇인가? 삶을 성찰하고 있는 거지. 성찰적 태도를, 이런 걸 성찰적 태도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런 태도라는 걸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외우는 건 이미 중학교 때 끝냈어야 되고, 이제는 당장 볼 모의고사나 내신에 나올 때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보여주게 되리라고 했으니까 가정적 태도지. 가정. 뭐뭐 할 것이다. 오랫동안 내 염해운 고이춤이 남은 것은 무엇인가?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구름 개인 들판은 긍정적인 거겠지. 헐벗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헐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인 거고, 마지막에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겠지. 요 정도 이해하고 2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제를 활용해서 친구 몇몇과의 만나버리는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들한테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자, 보면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것은 일제강점기 아무런 일시에 대응하는 화제의 의지라고 돼 있지. 자, 가를 갑시다. 지금 보면 나비가 한 마리가 그냥 꽃밭에 날아드는 거지. 뭣도 모르고 날아드는 거야. 의지라고 하려면 뭐뭐 하리라,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야지 의지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지문이 실제 시험 범위로 지정이 되지 않고도 외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봅시다. 지금 그 자식들은 저희들이 나고 자란 저희들의 탯자리인 집이 라고 돼 있는데, 탯자리인 집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고향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고 날았고, 수몰이 되건 말건 관심이 없다. 벌써 지금 여기 수몰 보상금이 나와 있지. 그러니까 돈에만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수몰 보상금을 나눠 가진 뒤에는 제 어미가 어찌 살든 내려와 보지도 않는다. 이제 물이 들어차면 여기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이 나오면 항상 표시를 해도 구분하기 위해서. 덕님은 순천의 막내 딸년 집으로 가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시부모와 영감 산소를 지척에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심정 누가 알아주랴. 요 부분 있지? 그러나 그 심정 누가 알아주랴. 소설에서 갑자기 중간에 서술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서술자의 개입.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지. 서술자의 개입이 일어나는 부분. 그 심정을 누가 알아주랴. 서술자의 감정이 드러났다. 심정이. 평생을 살면서 영감 죽을 때 빼고는 이렇게 애통해 본 적이 없었다. 설이 가까우면 어느 자식이 내려온다는 기별도 없다. 혼자서 설을 세워야 하나, 아니면 오라는 소리는 없어도 어느 자식 집으로 쇠러 가야 하나. 80 노구가 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러났지 80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전에 사람 기척도 없던 집에 오늘은 무슨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다. 벌써 이제 여기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수몰민들이 마지막 설 준비를 하는 것을 촬영한다라고 했다. 사진 박히는 건 질색이지만 그쪽에서 하도 마지막 설 준비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대서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방송국에서 나온 젊은 처자가 하는 말이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시냐고 물었다. 눈물이 보타불어서 그러는 게 비해요. 이거 전라도 사투리지. 할머니 이제 금방 하신 말씀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찍으려고 그러는 거지. 눈물이 보타불었어. 처자가 깔깔대며 웃었다. 설 준비하는 흉내를 내놨는데 솥에 넣고 끓일 것이 없어서 물이라도 붓고 불을 뗐더니 불 떼는 것이 무슨 구경거리라고 또 사진을 찍었다.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 갑니다. 다음 인물 나오지. 만수는 남도의 한 수몰 예정지에 살면서 월남전에 함께 참전했던 대석을 부른다. 인물 나오지. 뚝방 동네에 살던 대석은 수몰 예정지에 사업거리가 있다는 만수의 말을 듣고 어린 아들 명호를 데리고 만수를 찾아가고 세 사람 동네를 돌아다닌다. 그래서 여기는 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소설에서 에피소드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에피소드식 구성. 하나의 소설 안에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 에피소드식 구성이다. 명호의 노랫가락 덕분인지, 여기 명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린 아들이라고 했지, 그치? 노랫가락 덕분인지 그날 밤새 달빛조차 그윽했다. 그윽한 달빛 아래 그들이 모은 고물들은 내일 새벽 광주의 고물상으로 반출이 될 거였다. 문짝을 떼어내느라 힘을 쓸 때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다가 나중에는 우ጭ은 소리에도 흥이 났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두 사나이가 그렇게 고물을 주워 담는 동안 반지 남편 칠한이는, 여기 또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했지. 반지 칠한이 서로 부부지. 짐승 수집에 나서고 있는 참이었다. 칠한이는 작년까지 경기도 광주의 가구 공장에 다녔다.
그곳에서 아내인 반지를 만났다. 두 사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칠한이 사고를 당했다.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 오토바이와 함께 전봇대에 부딪혀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까 몇 번에 나왔냐면 29번에 나왔지. 2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3번이지. 가구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게 아니라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여기 오토바이 사고. 행복과 불행은 늘 칠한에게 교대로 왔다. 아내를 만나자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관련된 사자성어를 얘기하면 호사다마라고 하지. 좋은 일이 당하게 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사고를 당하자 고향집이 수몰지구가 되었으니 보상금을 타가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집이라고 해봤자 이미 폐가가 된 지 오래인 집으로 내려와 보상금을 타서 제 병원비를 다 써버린 칠한은 이제 남이 버리고 간 집에 제가 들어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은 기름 보일러로 개조한 집이라 칠한에는 기름 살 돈이 없어 고생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요즘 마을 주변에는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짐승들이 심심찮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짐승들을 물막이 공사하는 인부들이 덜어 키우기도 하고 덜어는 잡아먹기도 하는 모양이다. 오늘 칠한은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해볼 생각이다. 그러나 낮에는 용기가 없어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용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 제시한 부분이고, 밤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물의 성격을 간접 제시하는 부분이다. 감 나가는 소나 개는 이미 처분을 하거나 떠난 뒤여서 동네는 값 안 나가는 고양이나 염소와 닭들의 세상이 되어 있었다. 이왕이면 염소를 잡으려고 칠한이 막 동네 고삿길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골목길, 골목.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우찌근하고 집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집에 대한 철거 공사는 이주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되는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소리가 났으므로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몸을 숨기고 고개만 내밀어 바라본 즉 저쪽에서도 뭔가 불길했던지 두 명의 사나이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사방을 살피고 있는 중이다. 작은 머리통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을 보니 사람 수는 3명인 것이 분명했다. 누구시오? 집주인이요. 이게 집주인인 척 하는 거지. 칠한이 목소리를 가다듬어 점잖게 말했다. 왜 자기 입에서 집주인이란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생각했을 때 이건 이제 임기응변, 순간적으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였고, 막다른 길에 접어든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최대의 무기가 아닐 수 없었다. 자, 요 부분 있지? 최대의 무기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것도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서술자의 개입. 대답이 끝나기 전에 저쪽에서 고개를 집어넣어 버렸다. 아마 대책을 모의하는 모양이다. 대책을 모의해야 할 만한 상황인 것이 저자들이 필시 떳떳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닐 거란 확신이 들면서 칠한이 머릿속에 재미있는 생각 하나가 지나갔다. 누가 이 야심한 밤에 빈집을 털고 있는 거요? 그때 다시 고개들이 연달아 쑥쑥 나왔다. 작은 머리통이 나오질 않는 걸 보니 그놈은 겁이 좀 많은 모양이다.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이요. 또 거짓말하는 거지? 다음으로 가서 아직 집을 완전히 비우지도 않았는데 철거를 하다니 그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거 아직 모르시오? 최대한 머리를 짜내 구사한 말이긴 하지만 여간 떨리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절대로 떨고 있는 표시를 내면 안 된다. 저쪽에서 응답이 돌아왔다. 여보시오, 집주인이란 자가 어째 몸을 숨기는 거요? 당신의 재산에 손을 대고 있는 자 앞에 떳떳하게 나와보시오. 그럼 나도 묻겠소. 당신들이야말로 고개만 내밀고 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야 집주인인 당신이 무서워서 이러는 거 아니요. 그렇다면 협상을 하십시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재산에 손을 댔으니 손댄 물건값을 나에게 쳐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다시 머리 둘이 쏙 들어갔다. 머리가 언제 나오려 칠한은 침을 꼴딱 삼키며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건장한 두 사나이가 제 앞에 쑥 나타났다. 이게 누구냐면 만수랑 대석이지.
시라는 그만 생포된 짐승같이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겁내지 마시오. 우린 고물장수들이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주민이요. 아내와 아이가 기름이 없어 냉골에서 떨고 있어요. 짐승들을 본 적 있어? 사람은 없고 사방이 고양이 새끼들인데 고양이 잡아나왔어? 그래라오. 난데없이 본토박이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우리도 일은 대충 끝냈으니 어디 한번 고양이나 잡아봅시다. 이왕이면 염소를 잡아주시오. 자, 그러면 답 한번 맞춰봅시다. 29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답이 3번이고 3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자신감을 얻어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떨고 있지, 그치? 떨고 있는 여간 떨리는 게 아니다. 떨고 있는 표시를 내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신감 아닙니다. 31번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 3번입니다. 3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실한이 두 사나이에게 손댄 물건값을 치르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보상금을 노릴 외지인과 생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주민사회의 갈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는 다 지금 생계 유지를 위해 말을 떠들고 있지. 그러니까 틀렸지. 장마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 관찰 쌓아 가을 순행을 기다리는 것은 가을 거지가 부족함을 채워줄까 해서인데 지나는 곳마다 오히려 죄를 묻는 해단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위정자들의 어떤 가혹한 통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지. 문혼제도 감췄는데 녹화같이야 어찌 거론할 수 있겠느냐. 거론할까? 이런 게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백묘나 되는 벌건 땅에 오히려 백지 진세를 하는구나. 이런 거 이제 억지로 세금을 매겨서 받는 건데 비슷한 말이 뭐가 있지? 가렴주구가 있지. 가렴주구.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들이는 거. 인자한 우리 임금, 곡식 한 묶음도 모래가 덮일까봐 걱정을 하는데 불쌍한 백성, 논밭에다가 좁은 길을 넓히라고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을 더 힘들고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 각급 관리 독촉하고 있으니 채찍 몽둥이가 낭자하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지럽다. 그러니까 다 이거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허다한 관인들이 대호, 소호에 분담시켜. 대호라고 하는 것은 식구가 많은 집이고 소호는 가난한 집입니다. 사방 북은 심리 안에 닭과 개가 멸종하는구나. 닭과 개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계수단이지 생계수단이 다 멸종되는 상황이야. 부자는 괜찮다. 그래도 먹을 게 있어서 괜찮지만 가련한 이는 가난하구나. 가난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영탄적 어조입니다. 영탄. 해는 기울고 이정은 저녁밥을 재촉할 때 텅 빈 부엌 먹을 게 없는 거지. 우는 아낙 발구름이 하는 말이 방 아픔에 얻은 양식 한두 대 있건만은 채소도 있건만은 그릇은 누구에게 대체 빌리겠느냐. 앞 뒷집 돌아보니 섣달 그물에 시루 빌리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음식을 만들어도 담을 그릇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지. 시루가 그릇입니다. 시루도. 한 마을 닭과 개 다 먹어치우고 집집마다 또 거둔단 말이냐. 대호에는 한 양이 넘고 소호에는 6, 7전을 뺏어간다. 대호는 부자라고 했지 소호는 가난한 집이고 이 놀이를 다시 하면 이 백성이 못 살겠다.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순찰자들이 순행하고 있는 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낙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전라도 지방이니까 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인데 여기선 전라도입니다. 낙토에서 태어난 사람 태평성대 좋다를 하여도 편안히 지내려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떠돈다.
한 사람의 호사라고 하는 것은 호화롭게 사치하는 거, 사치스러운 거 있지? 호화롭게 사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호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몇 사람의 난리가 되느냐, 집과 논을 다 팔고서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냐, 탄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AABA 구조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우리 임금님 어진 마음 밝은 촛불 되게 비추소서 비추소서. 소문에 들리기를 아전 향원 벌한다라고 하는데 간악한 일을 벌하는가 여겼더니 음식과 도로를 탓하는구나. 오히려 수탈을 적게 한 사람들을 탓하는구나. 야, 이거 노예를 차출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술령수의 권세다. 음식은 넘쳐나고 뇌물은 공공연히 오고 나니 좋으시고 좋으시고 상평통보 좋으시고.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은 엽전입니다. 엽전. 조선 인조 때 사용했던 엽전이 상평통보입니다. 많이 주면, 돈을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을 잡는다 라고 하면서 관리들의 부정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지. 춘당대에 치는 장막 오목대는 무슨 일인가? 춘당대라고 하는 것은 대로 끝나지. 이렇게 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창경궁 안에 있는 대, 과거 시험 보던 곳이야. 오목대는 무슨 일이냐? 오목대라고 하는 것도 시험 향시가 치러지던 곳입니다. 참담한 과거 장서, 제주를 겨루는 유생들아. 53주 시해양의 의로운 선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냐. 먹을 복 좋은 우리 순상, 출세한 우리 순상. 들어오시면 육조 판서, 나가시면 팔도 관찰사. 공명도 거룩하고 부귀도 끝이 없구나. 만극하다 나라 은혜여, 감격스럽다 임금의 은혜여. 한 토막 절개라도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배은망덕하게 되면 그 임금의 은혜를 덕을 갚지 못하게 되면 자손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은덕을 저버려선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를 봅시다. 돌아가리 말뿐이요 갈 이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로 돌아가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향에 돌아가는 겁니다. 귀향. 고향에 돌아간다는 거 말만 하지 갈 사람이 없다. 전원이 거칠어지니 아니 가고 어찌하겠느냐. 고향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 고향이 거칠어진다. 초당의 청풍명월. 자, 문학에서 고전시가에서 청풍명월 나오면 이제 자연이야. 자연. 자연이 남영들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왔다 들어갔다 기다린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암가입니다. 농암에 올라보니 노안이 오히려 밝구나.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거지. 화자가 나이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사가 변한다고 자연 산천이냐 변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인간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자연이 변하겠느냐. 인간사와 자연에 대해서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 바위 앞 물과 언덕이 어제 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고향의 자연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공명이 끝이 있을까. 공명이라고 하는 거 부귀공명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름을 내는 거. 수명도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운명론적 가치관. 금서띠의 구근어리에 80 넘어 만난 봄이 그 몇 해냐. 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부귀공명에 있었던 공직자의 생활에 있었던 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서띠라고 했으니까 지금 관원에 있었던 그 시기를 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해마다 오늘 같은 날이 역시 임금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다. 자, 그 다음 다작품으로 갑니다. 나는 긴 여름 동안 별로 할 일이 없어 연못가에 나가 고기들이 입을 뻐끔거리는 노는 모양을 구경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사람이 나에게 대나무를 베어다가 낚싯대를 만들어주고 또 바늘을 굽혀 낚시를 실에 달아주었다. 그동안 서울 생활에 바빠 일찍이 낚시 놓는 법을 알지 못했던 나는 이웃 사람이 나를 위하여 낚싯대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었다. 그래서 그 낚싯대를 물에 던져놓은 뒤에 온종일을 기다려봤지만 물고기가 물리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낚싯대에 들이워 한참 만에 서너 마리의 고기를 낚아올릴 수가 있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고기 잡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잘 되었지만 고기 잡는 묘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였네 라고 했다. 그는 나의 낚싯대를 빼앗아가지고 물속에 던져 넣었다. 그는 내가 낚던 낚싯대와 내가 쓰던 미끼와 내가 앉았던 자리를 그대로 이용했으나 그가 잡아 올리는 물고기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낚싯대를 던져 넣기가 바쁘게 딸려 올라갔다. 뭔가 이상한 거지? 장소도 똑같고 낚싯대나 이런 거 미끼도 다 똑같았는데 대체 이유가 뭘까? 고기 잡는 묘리가 뭘까? 참으로 솜씨가 좋기도 하네. 자네 그 묘한 솜씨를 좀 가르쳐줄 수 있겠나? 라고 했더니 잡는 방법에 가르쳐줄 수 있지만 묘한 솜씨야 가르쳐줄 수 있겠나? 만약 가르쳐줄 수 있다면 그것은 묘수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자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네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 낚싯대를 물속에 들여놓고 정신을 집중하여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 방법을 익힌다면 그 묘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손을 알맞게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은 스스로 묘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자, 38번에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3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의문의 방식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가에서는 여기 한 마리 닭과 개 다 먹어치우고 집집마다 요게 어떤 말이냐, 요게 의문의 방식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인사가 인간 세상이 변한다고 산천이나 변할 것인가, 여기. 그 다음에 다에서는 그것이 어찌 낚시 놓는 데만 응용되겠는가, 여기 의문의 방식이지.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3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산천은 인간세로 인해 변해버린다는 점에서 변함없는 자연에 대한 화제의 소망을 투영한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인간사와 대비되는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지 인사로 인해 변하는 게 아니라. 40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40번의 답은 1번입니다. 화자가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고 글쓴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시간이다. 4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유생들의 과거장에서 제주 겨루는 것은 의로운 선비가 되기 위해 과거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유생들에 대한 기대가 아니지 어째서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과거장에서 유생들이 제주를 겨루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판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입니다. A에 집중하기 위해 B에 대한 의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기 잡는 방법대로 낚싯대를 물속에 들여놓고 정신을 집중하여 익히면 고기 잡는 묘리를 터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연결되는 것이 이게 여기서 벗어나는 건 아니지. 앞부분의 내용은 지금 문도령, 옥황 문항성 문도령 글 공부하러 가는 길이다. 그리고 문도령과 자청비가 만나는 그 상황이지, 그치? 조금이라도 자청비와 더 있고 싶은 문도령은 선선히 그러겠다라고 대답하고는 자청비를 따라갔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집 앞 골목에 세워놓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다른 선비들처럼 글 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대감이 펄쩍 뛰었다. 계집 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에 쓴단 말이냐. 어머니도 자청비의 손을 잡으며 달랬다. 시집갈 나이가 다 됐는데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안 좋은 소문만 난다.
그러니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자청비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 있지. 설득하는 모습이 나오고 계속 나에게 오라비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집안에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라도 배워놓으면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라도 공부를 해서 축지방이나 쓸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대감이 마음이 바뀌게 됐지.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책을 하나를 맡고 붓도 몇 자루 감아주고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골목에 나가보니 문도령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치미를 떼고 다가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자천도령인데 누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신분을 지금 감추고 있는 거지. 아무리 남매지간이라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느냐. 문도령과 자청도령은 나란히 아랫마을 검은선생에게로 갔다. 이후에 자청도령이 자청비임을 알게 된 문도령은 자청비와 결혼하게 된다. 이를 시기한 하늘 무리들이 문도령을 죽이고 군졸들을 보내 자청비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자 자청비는 매미 등에 봉황새를 죽은 문도령이 있는 방에 걸어둔다. 저 위에 보면 우리 나무에 깔고 앉았던 방석이 있다. 그걸 내려서 깔고 앉아보십시오. 무겁긴 하지만 사나이라면 그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스스로 가겠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무쇠 방석을 가리키며 말하자 군졸들이 달려들어 내리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도령이 이렇게 힘센 장수였구나. 아무래도 소문대로 보통 인물이 아니겠다. 잘못하다가는 무슨 별이라도 당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 군졸들은 겁이 나서 누구든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군졸들을 이끌러 온 우두머리가 문도령이 누워있는 방을 쳐다보며 야 이놈들아 걱정들 하지 마라. 그래봐야 죽은 목숨 아니냐. 죽은 목숨 아무 소용없다. 맞는 말이다. 제 아무리 잘난 문도령이도 이미 죽은 목숨이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문도령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다. 자는 소리 같은데 문도령이 죽은 게 아닌가? 그랬더니 방 밖에서 서있던 모습이 자청비가 시킨 대로 손을 한번 탁 쳤다. 그러자 놀란 군졸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쳤다. 위기를 모면한 자청비는 죽은 남편을 살려내기 위해서 꽃을 얻어왔다. 그래서 이 꽃을 가지고 남편을 살려내고 천자국으로 간 거지. 천지왕은 난을 편정하기 위해 왔다는 문도령과 자청비에게 임무를 맡겼다. 전장으로 가보니 3만 명의 군사들이 칼을 치고 활을 받으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자청비가 망악심 꽃을 동서로 뿌려댔다. 그랬더니 난을 일으킨 군사들이 다 쓰러져 버린 거지. 자, 그러면 요 정도 읽고 43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이지. 비현실적인 요소. 꽃을 가지고 남편을 살려내고 주변에 있는 병사들을 죽이고 하는 것들이 다 비현실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4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5번입니다. 천지왕이 자청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지. 자청비와 문도령이 찾아간 거니까.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입니다. 자청비가 무쇠방석을 우리 나무에 깔고 앉았던 방석이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려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해하기 위해 만들기 위한 함정인 거지. 자, 여기까지 문학까지 해서 틀린 개수 한번 세봅시다.